자, 뒤로 갈수록 문제가 많아져요. 그래서 48문제인데 이걸 언제 다 읽어보느냐. 다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라도 문제를 읽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방법을 약간 알려드리죠. 이거 아니죠. 홀수하고 여러분 짝수 번호가 있어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번호를 푸세요. 나는 홀수가 마음에 든다. 홀수만 쭉 읽어보시고요. 나는 짝수가 마음에 든다. 쭉. 또는 나는 홀짝이 필요 없고 이건 어렵다. 그럼 버리고 이건 쉽네.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읽으시고 어디까지 읽어야 될까요? 해설까지. 해설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또는 읽을 때요. 교재에 답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활용해야죠. 다음에 보면 또 틀립니다. 또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는 반복학습이 중요하니까 답은 체킹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고요. 나는 뭔가를 쓰면서 해야 해. 그러신 분은 이면지를 옆에 놓으시고 이렇게 쭉 한번 답을 체킹해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몇 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네, 저 40문항이죠. 보기는 몇 개인가요? 오지선다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풀 때도 나중에 객관식 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5개면 몇 개는 쉽게 줄까요? 3개, 그쵸? 그거는 운 좋게 이제 쉽게 내준 경우는 3개를 쉽게 주고요. 2개 가지고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3개가 내가 보기를 봤는데 헷갈린다 그러면요.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3개가 쉽게 준 게 헷갈리면. 나 5개를 읽었는데 5개를 다 모르겠어. 공부 안 한 거죠. 5개를 주면 무조건 2개는 아셔야 돼요. 쉽게 주는 것들이에요. 보기를 구성하려고. 3개 중에 하나가 답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헷갈리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선다 가수의 특징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재정학을 공부를 할 때 제가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말씀드렸고요. 재정학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는가 개관을 목차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 목차를 펴시면 됩니다. 목차가 요약 목차가 있으실 거예요. 한눈에 보이는 요약 목차 그 페이지 맨 앞쪽에 거기를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요 3시간을 강의하면 복습 시간은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복습은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2시간이요? 6시간, 그죠? 보통 강의 시간은 2.5배를 공부를 하라 그래요. 와, 이거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러면 2.5배면 너무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요, 2.5배까지는 안 바라고 2배 정도? 이것도 너무 많죠? 그러면 딱 강의 시간만이라도 제발. 이 시간만이라도. 왜냐면요. 사람이 듣는 시간보다 자기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은 더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조금 더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안 되면 최소가 몇 시간? 강의 시간만큼이라도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 자, 오늘 강의는 뭐뭐 들었나요? 첫 시간에 뭐 하셨어요? 자, 판서의 왕. 김강호 선생님 다녀가셨고, 그 다음에 재정학. 그 다음에 누가 오시나요? 자, 세법 오시죠? 자, 재무회계 여러분 1월에 또는 3월에 들으셨나요? 오케이. 세법 1월 또는 3월에 들으셨나요? 오케이. 재정학 1월 또는 3월에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죠?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복습해야 되는 과목은 뭘까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합격입니다. 재정학입니다. 진짜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과목은 이미 한번 맛배기를 봤기 때문에 쉬워요, 여러분. 언제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재정학은 내가 한 주 복습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강의 듣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럼 그 다음 주 어떨까요? 내가 반드시 복습을 해가서 그 다음 주는 내가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다 이해하고 말 테다. 근데 또 그 다음 주 되면요, 복습을 또 못했어요. 그럼 서서히 사람들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아, 재정학은 나랑 안 맞나 봐. 그러면 내가 재정학 강의 때마다 빠지고 동영상을 들어서 메꿔야지. 그럼 또 될까요? 안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이 일요일날 무슨 일이 생길 거예요. 그죠?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내 몸이 아프다거나 내 머리가 피곤하다거나 무슨 일이 꼭 생깁니다. 그러기 전에 얘부터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정학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학문이야.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제일 먼저 해주시고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을 제일 먼저 해주시고 저희가 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강의를 듣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습해야 되는 시간은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기억이 났을 때 빨리 복습을 하셔야지 잊어버림을 최소화하면서 자기 걸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일요일까지예요. 월요일 안 돼요. 월요일 되면 이미 공부해야 되는 시간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무조건 재정학을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은 안 봐도 돼요. 그 바로 강의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 복습하시면 돼요. 한 번 부탁해요. 아셨죠? 네. 왜냐면 다 같이 가야죠. 그렇죠? 1차는 다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시작한 거니까. 자, 전체의 재정학의 개관을 좀 짧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이제 미시경제학을 듣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시경제학이 재정학의 베이스니까 미시경제학은 어떤 경제 주체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학문인가요? 가게하고 누군가요? 기업이죠. 이 둘이 어디에서 만납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만나죠. 시장은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크게 2가지, 생산물 시장 또는 재화시장, 상품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장에서 둘이 상호작용을 하고요. 얘는 물건을 공급하고 가게는 사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디에서 또 한번 만나나요? 그렇죠. 요소시장입니다. 생산 요소는 한번 나온 김에 짚어보고 갈까요? 뭐가 있나요? 또요? 또 하나요? 이 아이들이 이제 조세의 귀착에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요소시장에서 기업은 요소를 고용하는 주체, 수요하는 주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가게는요 요소를 내놓는,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요 여러분 두 경제 주체가 만나서 이 흐름을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시장의 뭔가요? 그렇죠. 가격 기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물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이 뭐라고 여러분이 듣고 오셨나요? 독점 1번, 2번 완전 경쟁. 보기 끝. 네? 완전 경쟁이죠. 가장 아름다운 퍼펙트한 시장이죠. 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Q 평면에 우하향하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장이고 이 둘이 힘겨루기의 결과 결정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균형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불균형이죠, 여러분. P1은 어떤 불균형 상태인가요?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 뭐가 많습니까? 그렇죠. 초과 공급입니다.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P2도 역시 불균형 상태입니다. 얘는 초과 공급이면 재정학, 경제학은 이분법이니까 얘는 뭘까요? 초과 수요. 그렇죠. 자,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라는 불균형이 나타나면 뭐가 움직여서요? 가격 기구가 그렇죠. 지가 알아서 이 불균형을 조정을 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불균형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어떤 시장의 조절 메커니즘을 신봉하는 게 미시경제학이고 이 시장의 가격 기구를 우리 경제학의 아버님이신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은 가격 기구가 여러분 불균형을 다 해소하고 가장 바람직한 균형 상태로 항상 가장 바람직한은 취소입니다. 균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균형으로 보내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게 미시경제학인가요? 그렇죠.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밖에서 이 시스템과 체제가 잘 유지되도록 뭐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치안만 유지해줘라 이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여러분 유식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야경국가, 그렇죠? 경찰국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노동력 제공해서 돈 벌었는데 그걸 누가 다 훔쳐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밖에서 치안만 유지해줘라 하는 게 야경국가의 모습이고 초창기 경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재정학이란 학문이 등장하게 되는 건 이 가격 기구가 어때요, 여러분? 삐그덕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장이 이 시스템이 이 경제를 뱅글뱅글 잘 돌아가게 못하니까 뭐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시장의 실패입니다. 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해서 여러분 가격 기구가 만능인 줄 알았더니 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밖에 있던 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마련된 걸까요? 정부가. 자, 정부가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거시 경제학이고 그 중에서 이 정부의 활동과 원리를 탐구하는 게 뭐라는 거죠? 재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부가 들어오려면 정부가 뭔가 이 삐걱거리는 시장 구조를 잘 돌아가게 하려면 정부도 역시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원을 조달을 합니다. 그걸 뭘 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파이낸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원을 조달하게 돼요. 자,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다 배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한테 매번 뜯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나요? 텍스, 그렇죠. 이 텍스 파트를 다루는 게 조세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약 목차에 보시면 7페이지죠. 파트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세의 기초 및 전가 귀착부터 5편, 6편까지가 조세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세론과 관련해서 4, 5, 6이죠. 조세를 거둘 때 경제학이 추구하는 미시 경제학에서 여러분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뭐라고 혹시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거둬야 돼요? 잘? 효율성과 공평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정학도 그렇고 미시 경제학도 그렇고 다 모든 경제학의 기본 추구 목표는 두 가지예요. 효율성 또는요 공평성. 그러면은 조세를 거둘 때 함부로 막 거두면 안 되고 뭘 파괴하지 않게 걷자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걷자 해서 조세와 효율성 파트를 다루는 게 5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세를 걷고 또는 이걸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역할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세를 거둘 때 공평하게 걷자. 라는 아이디어를 다루는 게 4편이 됩니다. 그래서 공평성이라는 표현이 4편에서 직접 언급은 안 돼요. 그 내용을 더 들어가야지 우리가 언급이 되는데 4편의 조세의 기초 및 전가 귀착이 다루고 있는 게 일종의 효율성이 아닌 공평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편은 조세 파트에서 뭘 다루냐면 개별 조세 이론과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다룹니다. 이게 가장 세법하고 연결되는 파트, 연결고리가 많은 게 6편이에요. 자, 여러분 세법에서 배우는 법의 분야가 뭐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계시는 세법의 분야는 어딘가요? 그렇죠. 부가가치. 저희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맨날 내시는 거 뭐죠? 소득세. 또 뭐 있을까요? 법인기업이 내는 거? 법인세. 우리 이런 거 다 배웁니다. 단 세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학문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소득세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뭔가요? 소득 원천설 또 그게 다야?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뭐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있나요? 아직 세법 거기까지 안 배웠습니까? 소득세? 안 배웠어요? 순자산 증가설이에요, 우리나라? 아니면요? 소득 원천설이죠, 그죠? 거기에 순자산 증가설을 약간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런 순자산 증가설이 뭔지, 소득 원천설이 뭔지 그 근본들을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재정학은. 좀 넓게 배우는 거죠, 범위는. 분야는 넓지만 내용은 좁게 갑니다. 깊게 가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걸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재정학은.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소득세를 내면 일을 하고 싶어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때려치우고 싶죠. 그래서 조세가 부과되면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 분석합니다. 내가 여러분 돈 좀 벌어가지고 쥐꼬리만한 거 저축했어요. 그랬더니 또 정부가 뭐 내라 그래요? 이자 소득세 내라 그래요. 그럼 이자 소득세 내라 하니까 저축 어떻게 할까요? 때려칠까? 이런 거 연구하는 파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또 내가 여러분 쥐꼬리만한 돈 받아서 저축 좀 하고 이제 어때요? 이렇게 살다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주식이나 채권 좀 사볼라 그래요. 비트코인 좀 살라 그랬더니 정부가 또 뭐 내라 그래요? 또 소득세, 세금 내라 하는 거죠. 그때 위험 자산에 내가 투자할 때 이 행위의 조세 부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파트입니다. 자, 기업이 여러분 투자 좀 하려고 했더니 법인세 내래요. 세금 내래요. 그러면 기업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배우는 게 재정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몽땅을 우리가 묶어서 재정학의 파트 중에 조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 5, 6편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평균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약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꼭 50%는 아닌데 거의 50%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문항 중에 약 20문항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이 조세 파트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부가 조세로만 재원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뭘 더 발행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채권, 본드 발행합니다. 국채 발행하죠. 이 국채 파트는 메인이 아니라서 재정학의 기타 주제 7편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7편의 재정학의 기타 주제에 몇 장에 보면 공채론이 나와 있나요? 16장이죠. 맞습니다. 네, 16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 공채론 파트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어렵다 하시면 포기하라고 하는 파트가 공채론입니다. 16장. 네, 거시적 베이스가 워낙 많이 깔리는 파트라서 아주 어렵게 한 문제를 틀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출제라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는 파고들지 않는 파트입니다. 기본만 익히시고 나머지는 찍신을 강림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예요. 잘 찍어주시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여러분 걷었으니까 먹고 먹튀하면 안 되겠죠. 우리 그 명박이 오빠는 먹튀하려다가 지금 안 좋은 곳에 가 계시잖아요. 자, 정부가 돈을 거서 먹튀하면 안 되고요. 써야 되겠죠, 그렇죠? 써야 됩니다. 정부 지출이 일어납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또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돈을 쓰는 파트는 파트 3에 있습니다. 큰 타이틀을 보시면 공공지출 이론이라고 나왔죠. 3편이죠. 자, 공공지출 이론은 우리가 3편만을 우리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 정부가 돈을 쓰고 개입하는 과정은 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오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건가요? 시장의 실패요. 그럼 시장의 실패에 뭐가 있을까요? 원인들이 있겠죠. 그 원인들이 2편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편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외부성, 공공재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가 개입하는 돈을 쓰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시장의 실패라는 게 뭐냐? 성공이 뭔가를 확인해 봐야죠. 그 개념부터 알아야지 실패도 확인할 거고 원인들도 알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의 실패 나와 있죠. 여러분 효율성이 깨질 때 실패라고 해요. 그래서 진단부터 하고 어떤 상태가 시장의 실패인지 그래서 1편도 시장의 실패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요. 1편, 2편, 3편을 묶어서 공공지출 파트라 그래요. 자, 공공지출 파트는 세 개를 묶어서 얘기하고요. 여기서 평균 13문제,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요새는 13문제를 넘어서서 14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평균이니까 13문제라고 볼게요. 그러면 몇 문제 남았을까요? 7문제 남았나요? 네. 이 나머지 7문제는 여기서 조금 출제 경향이 여기가 올라가거나 얘가 떨어지거나 얘가 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거나 여기가 변수가 생깁니다. 8개까지도 나오고요. 여기도 좀 더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요. 여기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기타 재정학의 주제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가 뭐 하는 거죠? 돈을 걷고 쓰는 행위를 우리가 보는 게 재정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의 활동이라는 것도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이 관련된 건 걷고 쓰는 거예요. 거기에 재반 현상을 분석하는 게 재정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주제에서 여러분 다루는 게 뭐가 있냐면 정부가 돈을 열심히 걷어 쓰고 이제 활동하는 과정에서 한 사회가 보니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요. 그래서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걸 다루는 게 14장.
그 다음에 여러분 정부가 공공요금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라는 문제.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여러분 지방선거 아시죠? 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따로 떼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파트 7은 챕터는 4개인데 문제는 평균 7, 8문제가 나오니까 기출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14장이 평균 2, 3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거기가. 출제 빈도가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0년 동안 기출을 분석해보면 계산 문제는 평균입니다.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7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가 어렵다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계산 문제는 제가 객관식 때 풀어야 될 것과 풀어야 되지 않을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는 재정학의 개관까지 큰 틀을 말씀드렸고요. 한숨 돌려야겠죠. 좀 지겹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한 것도 없이 지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재정학의 1장 들어가기 전에 10분만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뵐게요.